뭐라고? 한국이 그 자리를 포기했다고? G7이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겠다고.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G7이 먼저 손을 내민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서울에서 날아온 답변은 전 세계 외교가를 경악해 했습니다. 실속 없는 감투에 쓸 돈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구걸해도 모자랄 판에 회비 운운하며 문을 박차고 나간 한국. 격분한 프랑스 대표가 오만하다며 소리쳤지만 직후 공개된 블라인드 데이터 한 장의 회의실은 공동 묘지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국적을 떼고 오직 지표로만 세운 서열, 미국 대표조차 고개를 숙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 한국이 G7이라는 왕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레만 호수의 수면 위로 차가운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뼈마디가 시릴 만큼 차가운 바람이 코트 자락을 파고들었지만 제 손에 들린 낡은 가죽 가방의 무게보다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국제 포럼이 열리는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 비공개 전략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달 브뤼셀에서 G7 고위 관료들을 마주했을 때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 공기는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그 흔한 안내판 하나 없이 입구를 지키는 2명의 무장 경호원만이 이곳이 허락된 자들만의 공간임을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었죠. 이 정도의 보안 등급이라면 문 뒤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쥐고 있는 권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육중한 문을 열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대표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장들, 심지어 수백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글로벌 국부펀드의 전주들까지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서늘하게 떠 있었습니다. 반세기를 버틴 G7, 지금도 유효한 권력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이 필요한가?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 금기시되던 질문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구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G7이 처음 만들어진 건 1975년입니다. 당시 세계는 석유 파동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서방의 부유한 도련님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위기를 해결해보자며 클럽을 만들었죠.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1970년대에 경제 규모가 크고 백인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멤버가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천지개벽했는데 의자 주인은 50년 전 그대로라는 얘기죠. 오, 밀러 박사님,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프랑스 대표 장 피에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에 행커치프를 꽂은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교 클럽의 파티 호스트처럼 굴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오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G7이 단순히 경제 대국들의 모임이 아니라 선택받은 문명 국가들의 귀족 회의라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무슈 뒤부아. 공기가 좀 탁하군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에는 국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판관 자격으로 초대받았으니까요. 영국 대표 토마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밀러 박사님도 오셨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회의 안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G7 확대를 위한 후보국 검증, 한국이랑 호주 정도를 추가하느냐 마느냐 그거 결정하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토마스의 말투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했습니다. 자기들의 식탁에 자리가 좀 남으니 배고픈 손님 하나쯤 끼워줄까 말까 고민하는 주인집 아들의 말투였죠. 장 피에르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 정도면 예의상 초대해 줄 때가 되긴 했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부품 공장으로서는 쓸만하니까요. 다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격조를 갖췄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밀러 박사님이 적당히 경제 데이터 몇 개 보여주시면 우리가 승인 도장이나 찍어주고 끝냅시다. 저녁에는 퐁듀 식당을 예약해뒀거든요. 회의실 안에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일본 대표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회의는 그저 요식행위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들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방의 들러리라는 생각, 감히 누가 자신들의 자격을 심사하겠냐는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의 웃음소리를 잘랐습니다. 다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입을 열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G7 확대가 아닙니다. G7 재구성입니다. 재구성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사님? 독일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1975년 제가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범했던 실수를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나 호주를 손님으로 초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죠?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검증할 것은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피에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닥터 밀러,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우리가 자격이 있냐니요? 우리는 G7입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온 리더십이 증명된 나라들입니다. 역사와 전통.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당신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 위에서 파티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 사이 공장 기계는 녹슬었고 연구소의 불은 꺼졌으며 시민들은 늙어버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의 리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회의실 조명을 낮췄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에는 국경선도 나라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호 같은 알파벳 코드만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국기도 떼고 나라 이름도 지웁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영향력 같은 추상적인 가산점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데이터, 돈, 방패, 미래, 이 세 가지 숫자로만 다시 줄을 세울 겁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장피에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감히 익명의 데이터 쪼가리로 취급하겠다는 겁니까? 프랑스를, 영국을, 미국을 저개발 도상국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겠다고요? 두려우십니까, 무슈 디부아? 저는 안경 너머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강대국이라면 이름표를 떼고 붙어도 이겨야 정상 아닙니까? 계급장을 떼는 순간 링 밖으로 굴러떨어질까봐 겁이 나는 건 아니고요. 장피에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쾌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들. 하지만 그 누구도 회의실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내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왕관이 예전만큼 빛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좋습니다. 미국 대표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밀러 박사. 대신 결과가 엉터리라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셔야 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50개의 국가 코드가 무작위로 나열되었습니다. 컨트리 A부터 컨트리 Z까지. 이제 이 방 안에 우방은 없습니다. 오직 경쟁자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축은 돈입니다. 단순한 국내 총생산 규모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제 효율성과 제조업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장악력을 봅니다. 여러분은 아마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라고 예상하시겠죠? 그리고 그 뒤를 독일이나 일본이 잇고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스크린의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들이 위아래로 춤을 추며 순위를 바꿨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결과가 멈춰섰을 때 회의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당연히 상위권에 있어야 할 코드 하나가 중간까지 곤두박질쳐 있었고 반대로 듣도 보도 못한 코드 하나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와 미국 바로 아래인 이 자리에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트리 K. 장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컨트리 K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독일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돈을 버는 재주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하는 걸 즐기면서 말이죠. 스크린 위에서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단 몇 초 만에 부정당했으니까요. 1위는 압도적인 수치로 컨트리 A. 누가 봐도 미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위, 컨트리 K. 3위, 컨트리 C. 4위,
컨트리 G, 5위, 컨트리 J. 세계 3위와 4위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던 독일과 일본의 코드가 4위와 5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정체불명의 코드 K가 왕좌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독일 대표 한스 슈미트가 참지 못하고 안경을 거칠게 고쳤었습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 이사 출신으로 숫자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엉터리 시뮬레이션입니까? 밀러 박사, 당신 조국인 독일의 코드가 G 맞지요? 우리가 4위? 게다가 저 K는 뭡니까? 중국입니까? 중국이라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이어야 하니까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에 돈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슈미트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국내 총생산 순위가 아니라고요. 만약 GDP로만 줄을 세웠다면 1975년에 소련은 G7에 들어왔어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수치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경제 권력 지수의 핵심은 덩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내일 당장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때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저는 4위로 밀려난 컨트리 G, 독일의 세부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보십시오. 컨트리 G,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훌륭하죠. 하지만 현재 데이터를 봅시다.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은 0%대, 주력 산업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 실패했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공장 가동률은 70%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슈미트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구글도, 엔비디아도, TSMC도 없습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디지털사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덩치는 크지만 속은 늙어가고 있는 거인. 그게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슈미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화면에 뜬 마이너스 성장률 데이터가 그의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 다나카가 불안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코드가 5위인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장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2위, 컨트리 K는 왜 저렇게 점수가 높은 겁니까? 미국 다음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컨트리 K의 데이터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붉은색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듯 솟구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적표를 보십시오. 기형적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세계 1위, LNG 선박 건조 능력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점유율 세계 1위. 저는 참석자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이 회의실을 밝히는 전력 제어 칩, 우리가 타고 온 전기차,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는 물류 선박까지 이 나라에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 컨트리 A가 설계를 하고 판을 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 컨트리 K뿐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 나라가 문을 닫으면 구글도, 애플도, 아마존도, 심지어 독일의 벤츠도 멈춥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혈관을 이 나라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 대표 토마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제조업, 고작 하청 공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권력이 됩니까? 하청? 저는 책상을 탁하고 내리쳤습니다. 토마스 대표,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에 갇혀 계시는군요. 대체할 수 있는 하청은 노예지만 대체 불가능한 하청은 주인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 나라에게 제발 물건 좀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트리 K의 위치입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무역 흑자 구조와 포춘 500대 기업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컨트리 K는 자원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술과 인력만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무역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나라를 보십시오. 저는 이탈리아와 영국, 캐나다의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금융, 관광, 명품 브랜드, 화려하죠.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해줍니까? 팬데믹 때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쩔쩔매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샤넬 가방이나 런던의 금융상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당장 쓸 마스크, 당장 돌릴 반도체, 당장 띄울 배가 필요하죠. 컨트리 K는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피에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러 박사, 인정하겠습니다. 돈 버는 재주 하나는 뛰어나군요. 공장도 잘 돌리고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모아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G7은 단순히 장사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모임입니다. 저런 조그만 나라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국방력, 외교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 방패의 무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대표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숫자로 비벼볼 수 있어도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방패라. 무슈디부아. 방금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이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방금 경제 지표를 보며 놀라셨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에 취해 군살이 찌는 동안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칼날 위에서 70년 동안 칼을 갈아온 나라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저는 화면을 두 번째 축 방패로 전환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만 이번 데이터는 자존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건드릴 겁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방패라. 무슈디부아. 방금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방금 전 경제 지표에서 굴욕을 맛본 대표들의 눈빛에는 그래도 군사력만큼은 우리가 한 수 위겠지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데이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방금 경제 지표를 보며 놀라셨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에 취해 군살이 찌는 동안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칼날 위에서 70년 동안 칼을 갈아온 나라가 어떤 괴물이 되었는지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저는 화면을 두 번째 축 방패로 전환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만 이번 데이터는 자존심이 아니라 공포심을 건드릴 겁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영국과 독일이었습니다. 컨트리 U와 컨트리 G. 한때 대영 제국과 전차 군단이라 불렸던 그들의 국방력 지표는 처참했습니다. 보십시오. 토마스 대표님. 영국의 현재 전차 가동률은 40% 미만입니다. 탄약 비축량은 일주일치도 안 됩니다. 만약 러시아가 지금 당장 진격해 온다면 영국군은 일주일 만에 백기를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대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밀러 박사, 그건 기밀 사항입니다. 어떻게? 기밀? 천만에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슈미트 대표님, 독일은 더 심각합니다.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명품이라 자랑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셨지 않습니까? 수리 부품이 없어서 고철 덩어리가 되거나 너무 복잡한 전자 장비 때문에 야전에서 멈춰섰습니다. 평화로운 훈련장에서는 1등일지 몰라도 진흙탕 싸움에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영원할 거라 믿으며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만 늘려온 대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잃어버린 종이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이 있고요. 나토? 미국?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무슈디부아? 나토는 결국 미국의 힘을 빌려 쓰는 동호회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프랑스가, 독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실전의 맹수를 보여드리죠. 저는 스크린 중앙에 컨트리 K의 군사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을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컨트리 K.
이 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휴전 상태, 즉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이 군대에서 실전 훈련을 받고 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40살까지 총을 잡습니다. 저는 자주포 생산량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국? 독일? 아니었습니다. 바로 컨트리 K였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무기를 주문하면 5년 뒤에 주지만 이 나라는 석 달 만에 항구에 배를 띄워보내줍니다. 로켓 배송급 무기 생산 능력, 이게 바로 컨트리 K의 저력입니다. 장피에르가 입을 딱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숫자가 사실입니까? 자주포 천문을 단 몇 달 만에 찍어낸다고요? 그게 가능한 공장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컨트리 K는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산업시설을 설계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하루아침에 전차 공장으로, 조선소는 군함 건조장으로 바뀝니다. 평시에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전시에는 미사일 유도 장치를 만드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력전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3차 대전이 터진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평화에 찌들어 녹슨 칼을 쥐고 있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칼날을 갈아 시퍼렇게 날이 선 전사입니까?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와 조롱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들이 컨트리 K의 데이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제임스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 출신답게 이 데이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인정하지. 컨트리 K의 재래식 전력은 우리도 놀랄 수준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상군 화력만 놓고 보면 우리 미군을 제외하고는 서방 세계에서 적수가 없어. 하지만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군사력만으로 G7 자격이 생기는 건 아냐. 신뢰가 중요하지. 이 나라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나? 아니면 미국의 눈치만 보는 종속 변수인가? 우크라이나 지원 때도 살상 무기 지원을 주저했잖아. 과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 할 수 있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컨트리 K는 강력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늘 신중했습니다. 때로는 그 신중함이 서방 국가들에게는 기회주의로 비치기도 했으니까요. 제임스 대표, 정확한 지적입니다. 컨트리 K는 신중합니다. 하지만 그건 눈치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북쪽에는 핵무장한 독재 정권, 서쪽에는 패권주의 중국, 동쪽에는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북동쪽에는 러시아, 이 사강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닙니다.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며 70년 동안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적으로는 살상 무기를 안 보냈다고 하지만 우회 지원으로 간 포탄이 유럽 전체가 보낸 것보다 많다는 건 여기 계신 정보국 출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돈도 많고 총도 잘 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뉴욕타임스가 흑사병보다 무서운 소멸이라고 경고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러 박사,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 아무리 공장을 잘 돌리고 탱크를 잘 만들어도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50년 뒤면 소멸할 나라를 G7에 앉히자고요? 그건 시한부 한자를 이사회에 드리는 꼴입니다. 인구 소멸이라. 슈미트 대표님, 역시 뉴욕타임스만 보셨군요. 진짜 무서운 건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줄어든 숫자로 무엇을 하느냐죠. 어쩌면 인구 감소는 저주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진화하기 위한 촉매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말이죠. 소멸이라. 슈미트 대표님, 역시 뉴욕타임스만 보셨군요. 맞습니다. 컨트리 K의 출산율은 0.6명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멸종 위기종이 맞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밀러 박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갑니까? 노동력이 없는데 공장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50년 뒤면 노인들만 남아서 연금이나 타먹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런 시한부 국가를 G7에 앉히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민자도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런던을 보세요. 시장도 총리도 이민자 출신이 나올 만큼 개방적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수혈이라도 해야 하는데 저 나라는 순혈주의를 고집하죠. 결국 고립되다가 말라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는 행복합니까? 네.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런던 지하철이 멈추고 베를린에서 인종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금,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으십니까? 노동력을 숫자로만 채우려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늙은 대륙 유럽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지만 컨트리 K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 압도적 1위 컨트리 K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와도 격차가 큽니다. 독일? 일본? 저 아래에 처박혀 있군요. 여러분이 이민자를 데려와 싼 값에 일을 시키려고 골머리를 앓을 때 이 나라는 공장 자체를 무인화시켜버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불이 꺼진 공장에서 로봇 팔들이 24시간 쉼 없이 돌아갑니다. 파업도 없고 병가도 없고 인종 갈등도 없습니다. 슈미트 대표님, 인구 감소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게는 진화의 기회였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니 사람 대신 기계를 썼고 그 덕분에 생산성은 오히려 여러분을 앞질렀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뼈와 살을 깎는 구조 조정을 스스로 해낸 겁니다. 하지만 소비는요? 인구가 줄면 시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장. 다나카 대표님, 컨트리 K는 내수 시장만 보고 장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의 인구로 전 세계 80억 명을 상대로 물건을 팝니다. 넷플릭스 1위 드라마, 빌보드 1위 가수, 전 세계 청소년들이 따라하는 춤과 노래. 이 나라의 문화 영토는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자, 여기 미래를 결정짓는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AI,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상위 5위 안에 드는 나라가 여기 계십니까? 유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I 법안을 만들어 규제하기 바쁘죠. 구글이나 애플의 벌금을 때리는 게 유일한 디지털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은 심판관 노릇만 하려 하지 선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거대한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컨트리 K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드론을 띄우고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내보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 2, 이스라엘과 1, 2위를 다툽니다. 오늘 번 돈을 몽땅 털어 내일의 기술에 쏟아붓는 나라, 그게 바로 컨트리 K입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머릿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밀도를 보십시오. 대학 진학률 70% 이상? 국민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나라, 이공계 졸업생 비율이 OECD 최고 수준. 이 나라는 군인 1명이 특수부대원이고 노동자 1명이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은 인구 소멸을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컨트리 K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포스트 휴먼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를 기술과 엘리트 교육으로 채운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국가 모델 말입니다. 밀러 박사,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유럽은 박물관이고 저 나라만이 미래다? 끝났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가 멈췄다는 건 인정하셔야죠. 1975년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세상의 축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3가지 축의 검증이 모두 끝났습니다. 돈, 방패, 미래. 이 3가지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식탁의 주인처럼 보이십니까? 좋아. 밀러 박사, 당신의 데이터는 꽤 설득력이 있었어. 인정하지. 컨트리 K. 아니, 저 나라는 괴물이야. 경제, 군사, 기술 모든 면에서 G7 평균을 이미 넘어섰어. 하지만 이제 쇼는 그만합시다. 저 코드, 컨트리 K. 누군지 다들 짐작은 하고 있지만 박사 입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죠. 도대체 저 괴물이 누구입니까? 독일도 일본도 제치고 네바로 밑까지 치고 올라온 저 건방진 나라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브뤼셀에서도 마주쳤고 뉴스에서도 매일 보았으며 여러분의 손과 주머니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이름, 이제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박하나.
사우스 코리아? 지금 농담합니까?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가 와인을 만들고 루이비통을 팔 때 저들은 고작 반도체나 굽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프랑스보다 위입니까? 무슈 뒤부아 반도체를 고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군요. 21세기의 반도체는 20세기의 석유입니다. 프랑스는 석유 없이 와인을 팔 수 있겠지만 반도체 없이는 미사일 한 발도 쏘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루이비통 가방을 만들 때 이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뇌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순위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격차를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진짜 공포는 순위가 아니라 점수 차이입니다. 보이십니까? 1위 미국과 2위 한국의 점수 차이는 불과 11점입니다. 하지만 2위 한국과 3위 독일의 차이는 무려 25점입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서방 세계의 질서는 더 이상 G7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슈퍼클래스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분은 한참 아래인 2부 리그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G2 체제라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야 그렇다 쳐도 한국이 우리와 다른 리그라뇨? 덩치로 보나 역사로 보나 우리가 한 수 위입니다. 슈미트 대표님, 덩치? 공룡도 덩치는 컸습니다. 하지만 멸종했죠. 지금 세계는 덩치가 큰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빠르고 독한 나라가 이깁니다. 독일이 의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3년을 토론할 때 한국은 석 달 만에 법을 바꾸고 공장을 짓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위기로 공장 문을 닫을 때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돌려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곧 계급의 차이입니다. 이 나라는 미들 파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착각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 새우는 맹독을 품은 보거이자 여차하면 고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킬러입니다. 킬러, 적절한 표현이군. 솔직히 말해서 워싱턴에서도 한국을 다루기가 예전 같지 않아. 옛날에는 형님이 시키면 군말 없이 따르는 동생이었는데 이제는 계산기를 두들기며 청구서를 내밀더군. 반도체법 때도 그랬고 배터리 보조금 때도 그랬지.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난 5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온 우리는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라는 겁니까? 유물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생산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배터리로 전기차를 굴리고 한국이 만든 칩으로 인공지능을 돌리고 한국이 만든 탱크로 국경을 지키게 될 겁니다. 생산 수단을 잃어버린 귀족, 그게 오늘날 G7의 현주소입니다. 밀러 박사, 당신 말대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G7은 가치 동맹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이 과연 그런 리더십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늘 실리만 챙기지 않았습니까? 가치 동맹이라. 토마스 대표, 가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시기 전에 이 문서부터 보시죠. 1975년 랑부의 회담 당시 제가 직접 작성했던 회의록 원본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고상한 가치를 따졌습니까? 50년 전 제가 이 G7이라는 클럽을 만들 때 우리는 가치를 보고 멤버를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부색과 종교, 그리고 우리 편인가를 따졌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저지른 추악한 실수가 오늘날 한국이라는 괴물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문전박대했을 때 그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칼을 갈았으니까요. 실수라뇨? 무슨 말입니까? 1975년의 유령을 소환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속였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1975년을 기억하십니까?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 프랑스 랑부의 성에 모인 6개국 정상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이듬해 캐나다까지 합류해서 G7이 완성됐죠. 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수호자들이 모여 위기를 극복했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자랑스럽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이면에 어떤 더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문서, 당시 제가 실무진으로 직접 작성했던 회의록 원본입니다. 극비 도장이 찍혀 있죠. 당시 G7 멤버 선정 기준, 공식적으로는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피부색, 백인인가? 두 번째, 종교, 기독교 문화권인가? 세 번째, 이념, 우리 편인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 규모? 그건 핑계였습니다.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시아 국가인데요. 일본은 당시 명예 백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탈아입구, 스스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경제 규모로 따지면 당시 들어와야 했을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보십시오. 덩치로만 따지면 소련은 명백한 2위였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유로 배제됐죠. 사우디? 오일머니로 세계를 쥐락펴락했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대신 경제 규모 8위였던 캐나다가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영어권 백인 국가, 미국의 옆집이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격을 본 게 아니라 거울을 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G7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귀족 클럽,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그때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들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당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들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영원한 하청 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장의 부품이나 조립해주고 우리가 던져주는 빵 부스럭이나 받아먹으며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가난했고 독재 정권 치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죠. 맞습니다. 가난했고 독재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으면서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밤새워 공장을 돌리며 기술을 훔쳐 배우던 그 도끼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카피캣, 싸구려 짝퉁.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가 복지에 취해 낮잠을 잘 때 그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괄시했던 그 하청 국가가 이제는 우리 목을 죄는 슈퍼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으니 독자 개발했고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지 않으니 전 세계를 뚫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걸 때마다 그들은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그들을 품었다면,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했다면 오늘날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군이라. 하지만 지금은 경쟁자가 되었군. 그것도 아주 까다로운 경쟁자? 아니요, 제임스 대표. 틀렸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안보, 기술, 공급망,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나토의 탄약고가 비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그럼 밀러 박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한국한테 굽신거려야 합니까? 제발 우리 클럽에 들어와 달라고 사정이라도 해야 합니까? 사정한다고 들어올까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G7 가입을 간절히 원할 거라고요. 선진국 타이틀을 달아주면 감지덕지하며 달려올 거라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은 이미 G7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G7이라는 족쇄가 없는 편이 더 자유롭습니다. 중국과도 교역해야 하고, 중동과도 손잡아야 하고, 아세안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니까요. G7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실리를 잃게 되죠. 한국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겁니다. 굳이 늙어가는 유럽 귀족들의 모임에 회비를 내고 들어가서 얻을 게 뭐지? 기껏해야 명예? 그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한국은 지독하게 실용적인 나라입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받아줄까가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입니다.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닙니까? 늙어가는 G7의 젊은 피를 수혈해줄 유일한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판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1975년에 오만이 낳은 오늘의 청구서, 이제 그 청구서를 결제할 시간이 온 겁니다. 매달려야 한다니? 그게 무슨 패배주의적인 발언입니까? 우리는 G7입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블록입니다.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면 거절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라면 모를까? 한국 같은 수출 국가가 우리 시장을 포기한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토마스 대표, 아직도 20세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는군요. 수출 국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누구에게 물건을 파는지 장부를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유럽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세안, 인도, 중동, 남미,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G7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한국은 영리했습니다. 늙어가는 여러분의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간파했죠.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인도에 스마트폰을 팔고 중동에 빌딩을 세웁니다. 그들에게 G7은 여러 거래처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동아줄이 아닙니다. 게다가 리스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입장에서 G7 가입은 청구서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총알바지로 쓰고 싶어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분담시키고 대만 해협 위기 때 한국 해군을 부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 그걸 모를까요?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G7 명패 하나 달자고 중국이라는 최대 교역국과 척을 지고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돌리며 중동 국가들과 껄끄러워지는 선택을 할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명분보다 실리, 그게 한국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명예도 싫다. 시장도 필요 없다. 도대체 저 나라가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것? 없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충분하고 경제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문화는 이미 할리우드를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낡은 귀족 클럽의 회원권뿐인데 그 회비가 너무 비쌉니다. 한국은 그 비싼 회비를 내고 굳이 침몰하는 배에 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이 안 들어오면 G7은 식물인간이 되겠죠. 반도체 공급망은 끊기고 배터리 수급은 불안해지며 미래 기술 표준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릴 겁니다. 한국이라는 엔진 없이 늙은 몸뚱이만 남은 G7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네바에 오기 전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죠. 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초청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나? 라고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저희는 초대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G7이 저희와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아, 그리고 회비가 너무 비싸면 곤란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는 실속 없는 감투는 사양하거든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제 계산서를 받아들여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50년 된 낡은 간판을 지키시려면 꽤나 비싼 값을 치르셔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제네바의 깊은 벙커에서 낡은 세계의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는 더 이상 워싱턴이나 런던, 도쿄가 아닌 서울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여러분은 폐허 위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동정했습니다. 원조 물자가 없으면 겨울을 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여러분은 밤새워 공장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이용했습니다. 우리의 싼 하청 기지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 전 여러분은 K-팝을 부르며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신기해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의 미사일이 날지 못하고 여러분의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의 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배가 아니면 우리의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없습니다. 동정의 대상이 공포의 대상으로 하청업체가 슈퍼 갑으로 변한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정말 선진국일까? 곧 망하는 거 아닐까? 헬조선이다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죠. 하지만 밖에서 본 여러분은 다릅니다. 제가 본 데이터 속의 한국은 이미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거인.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니, 문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니까요. G7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G7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늙은 클럽에 들어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아니면 밖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그 칼자루는 이제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늙은 학자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했습니다. 거짓된 평화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압도적인 힘을, 이 눈부신 성취를 스스로 믿고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제네바의 밤은 깊어가지만 서울의 아침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이 부디 50년 묵은 안개를 걷어내기를. 안녕히, 낡은 세계여. 어서 와라. 새로운 시대여. 반도체 세계 1위, 자주포 수출 1위, 로봇 밀도 1위.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 50년 동안 문전박대 당하면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시간 동안 이 나라는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표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트리 K는 괴물이야. 이미 G7 평균을 넘어섰어. 밤을 새운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조용히 세계의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칼을 갈다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모여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인이었습니다.